박미 부동산 TV의 박미입니다. 네, 저는 연일 여러분들에게 집을 당장 파십시오. 또한 제 집도 좀 팔아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것까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집이 어디냐? 자기가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 여러 번 유튜브에 제가 어디에 집이 있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곳을 아시려면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네,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세 들어가 있고요. 2년 정도 제가 그 집을 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7억이라도 다운하고 팔았으면 좋겠다.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그 액수는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많이 올랐죠. 치솟았죠. 예, 팔면 이제 또 세금을 뭐 한 10몇 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전세 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고요. 예, 그 집은 굉장히 액수가 높다. 시장 조사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유엔 빌리지입니다. 예. 이렇듯 저는 제 박미 부동산 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리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막 너무 뭐 전체가 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신문과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도를 보면은 불안하기도 하시겠죠. 그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집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유엔 빌리지 안에 있는 집도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옛날에 6억이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18억이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전체적인 나라에서 매기는 공시지가 땅입니다. 물론 실거래로 이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액수가 뭐 40억까지도 웃도는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시지가라는 것은 옛날에는 한 7, 8억이었다 하면은 지금은 더블. 8억에서 더블이 됐으면 16억이 공시지가가 됐네요. 거기에 속한 종부세를 또 걷고 보유세를 걷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세금을 이제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0년, 2021, 2022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계신 분들. 예. 세금이 이제 문정권이 그만두는 해에는 100% 보유세와 종부세를 내게 되면 3, 4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이에요. 지금 현재는 강남에 있는 집들이 평당 1억 정도 하니까. 서초동의 반포가 평당 1억씩 한다. 34평, 35평이 32억, 33억 이렇게 호가하니까 평당 1억이 가는 거 맞네요. 그런 분들은 이제 2022년 문정권이 끝나는 해에는 세금을 수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상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재산이 2개일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말의 의도는 과연 이렇게 세금을 3천만 원씩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억입니다. 예. 오른 폭이 거기하고 상한되기 이제 맞을 것인가. 경기 측면을 봤을 적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부동산으로 계산을 해서 따졌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맞지 않는다.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고. 그죠? 그리고 뭐 전세를 줬을 때는 전세 자금을 주고 나면은 양도세 내고 나면은 이제 세금 다 제하고 뭐 이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집을 샀을 때 뭐 대출도 받고 뭐 이러면서 집을 샀기 때문에 다 제한다면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불로소득이라고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지만은 그래도 노력의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올 것 같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집값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게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세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문제가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집을 사게 되면은 10억 빌려 쓰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200만 원 조금 넘게 낼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이 좋은 사람들. 그 신용이 뭐 별반 이렇게 안 좋지 않고 그냥 중간이라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달에 250만 원 좀 안 되게 이자를 내는 굉장히 낮은 이자죠. 그래서 저금리와 공시지가가 높아지면서 저절로 특히나 이제 외곽 쪽보다도 수도권 쪽은 굉장히 일부 집을 더 이상 질 수 없는 이런 지역들, 특수 지역들은 집값이 계속 팔질 않고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고 공급값 수요가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들을 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데 제목을 한국의 부동산 거품을 빼라 이런 제목을 넣습니다. 오늘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보면 철 모르는 집값 나홀로 질주 이런 내용 동의합니다.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이 이제 2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1992년부터 2016년 일본의 집값의 누적 하락률은 53%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억이면 10억에 팔겠다고 내놓은 게 이제 현재는 뭐 한 4억까지도. 그것도 이제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적자를 보고 팔 수는 없어서 그냥 안 파는 그런 이제 일본의 지금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이제 바꾸긴 했어요. 분위기도 좀 많이 좋아졌고 일본이.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의합니다. 국내 상황이 일본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진단을 합니다. 일본은 부동산이 오르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과정을 겪었다. 그것은 일본이 담보를 집값 이상으로 잡아주면서 버블을 키웠고 대출금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 들면서 부실이 번졌다.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이 내용은 똑같은 게 미국 2008년 서프라임 몰게지 사건이랑 똑같은 것이죠. 집값은 100만 불인데 대출을 90만 불. 9억 이상을 줬다는 내용이죠. 그 은행 집이지 본인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집이 아니죠. 뭐 그냥 대출 이자 주고 렌트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집값은 오르기는커녕 그냥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저 먼 지역에 조금 유타 쪽이나 네바다주 쪽은 집을 그렇게 10%만 받고 산 사람들은 90% 대출 받고 그냥 집을 버리고 차를 몰고 텍사스로 넘어가거나 그냥 버리고 간 거죠. 뭐 은행에 준 거죠. 그런 경우도 수다하게 많았습니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집 대비 대출을 많이 줘서 그랬었다. 이런 내용을 썼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가계부채가 늘고는 있지만 담보 인정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작동해 한계 차주를 제외한 부담이 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한국 거 지켜봐도 너무 부동산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 대비 빚을 너무 떠안고 집을 사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맞습니다. 저도 90%씩 5억짜리 집을 사는데 4억 5천을 대출을 받고 5천 가지고 집을 샀다. 누가 대출을 줍니까? 그렇게? 대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출을 못 받고 집을 못 사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대출을 준다면 아마도 월세나 전세 안 살고 4억 5천 받고 자기 5천 가지고 집을 살 확률이 더 많지요. 그러면 더 부동산 투기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무슨 내용을 쓴 건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TV와 DTI를 더 규제한 것은 더 대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거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50% 받기도 되게 힘들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마저 없었다면 70% 80% 막 얻어가지고 집을 더 많이 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동산이 안전하다라는 말보다는 위험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더라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르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집값이 우리나라의 그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르긴 힘들다. 뭐 위험한 거에 대해서 걱정은 좀 있네요. 집값이 가열된 상황에서 거시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게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말 전에 저는 누차 지금 여러분들에게 집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팔라는 얘기냐? 팔면 좋죠. 누가 삽니까? 물론 뭐 값이 10억 원대의 집들이 팔릴 수 있는 지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실.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사화 내용보다는 실사 내용을 하자면 10억대의 집들이 만일에 그러면은 동네에 무수하게 한 20개 정도가 나왔을 때 과연 20개가 나온 게 지금 집값이 오른 대비 많이 집값이 지금 많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내용은 굉장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렇다면 20개 정도가 집이 쫙 부동산에 풀려 있으면 과연 그게 그냥 쫙 소화가 될까요? 그러면 20억, 30억, 40억. 이런 것들을 이제 강남 집들은 이미 뭐 평당 1억이 된 거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고 기사도 나와 있고 TV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그럼 40억, 30억짜리는 과연 물건이 30개, 40개 나오면 쫙 팔리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계속 그저께 부동산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안 팔립니다. 어떤 집이 그렇게 금방 팔린다는 내용인가요? 물건이 나오면 30개, 40개 나오면 그냥 쫙 풀리는 건가요? 오른 값에서?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거품이 껴있고 바람이 잡히고 있다. 저는 뭐 이런 것으로 더 현명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CSI의 건설공사 안전관리라는 그런 곳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0포인트를 기록해 전월 대비 5% 더 올랐다고 합니다. 9.13 대책이 발표됐던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죠. 뭐 당연히 이러니 주택 구매 심리가 살아난 건 8개월째 현재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는 지난 3월 83포인트를 기록해 연중 최저를 기록한 뒤 8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본격 반등한 7월이니까 7, 8, 9, 10, 11, 지금 12월이니까 6개월 1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앞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면 뭐 당연히 월세 살거나 뭐 전세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값에서 집을 산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연 30억, 40억짜리가 수십 개 나왔을 때 그 값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저는 갖고 있고 또 과연 그게 실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집값 상승세도 전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 첫째 주 22주째 연속 올랐다.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던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9월 넷째 주부터 반등을 시작했다. 지난주엔 0.09% 올라 연중 최고를 기록했다. 뭐 오른다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0.09라는 거는 5억이 집값이면 한 5천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올랐다 이 얘기인데 그 실사는 제가 그 해에 그 달에 집을 과연 얼마에 팔렸나의 계산을
넣었을 때 0.09인지 0.05인지 이건 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데 이 신문과 TV에 나온 내용만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디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은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깡통 전세의 증가지만 전 월세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활발히 거래되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기준금리 이자 올리는 거 그거는 전 세계가 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죠.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기준금리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기 때문에 당장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긴 힘들다. 저는 디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문상의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뭐 부동산 뭐 업자분도 계시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책을 내신 분들 또는 뭐 부동산 또 대학교들도 좀 뭐 부동산과 동국대학을 비롯해서 뭐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여러 번 뭐 연락들 오셨지만은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말씀이 이제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그분들의 얘기는 100이면 거의 80%가 내년에도 부동산이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런 쪽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그 말이 맞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깡통 전세에 대해서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에 한 교수분이 명지대 부동산과, 명지대도 부동산과가 있네요. 네, 이분이 말씀하신 거로는 깡통 전세, 전조증이 보이는 그런 현상은 있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도 여러분 어느 집을 들어가든 9억, 10억, 11억이 되는 전세 들어가실 때는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띄워보셔야 되고요. 예, 과연 거기에 집값이 시세가 얼마 전에 언제적에 자기가 전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의 집을 산 사람이 있는가? 그 값이 바로 팔린 값이거든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큰일 났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을 좀 빼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 라고 한마디 올리게 됐습니다.